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하신 분에게 30회 시험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자, 여러분 그 교재는 12페이지를 기본서 펴놓으시고요. 자, 이번 수남부터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우리가 19년도 30회 시험 이제 첫 강의가 시작되는데, 자, 교재는 12페이지 펴놓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첫 시간에는 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잠깐 좀 소개하고 그리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편하게 한번 좀 계시면요.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네, 세법의 방대한 내용 속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2차 과목에서 공인중개사 2차 과목에서 우리 2교시에 치러지는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그 세법 내용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공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갖고 계신 기본서는 이제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총론이요. 조세총론,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용어가 낯설고 처음 공부하는 분은 세법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특히 용어도 낯설고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고 처음에 많은 세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생소하고 낯설어서 원래 어려운 건 아니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조세 총론은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는 대충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또 용어 설명을 한번 드리면 과세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주체, 세금 과세 주체가 된 자예요. 그래서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누가 이 세금을 부과하느냐? 자, 그러면 과세 주체에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나 광역시, 도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그 다음에 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자치도나 또 특별자치시는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도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주체가 되고요. 여기 구는 자치구를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를 얘기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다음에 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예를 들어서 안산시 단원구라든가 경기도 뭐 성남시 중원구라든가 이런 데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세 주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인데, 지방세와 국세는 대충 시험 문제가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되는데, 어떤 해에는 29회 시험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지방세가 더 출제 비중이 높았고요. 국세보다. 국세가 7문제, 지방세에서 8문제, 이런 식으로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대충 세법은요, 한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 구성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우리가 제2차 과목에서 2교시에 우리가 치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항상 제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우리 중요 세금들을 소개할 때 항상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세법은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효자 과목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울이는 노력에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만점자가 나오는 그 유일한 또 과목이죠, 여러분들. 6과목 중에서 만점 나오는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세법에서 유일하게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30회 시험에서
만점이 나와서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한 두어 문제 틀렸는데도, 두세 문제 틀렸는데도 잘했거든요. 고득점 한 거죠. 그 두세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도 저한테 죄송하다, 다 맞아가지고 그냥 저의 자랑이 돼가지고 다 맞았는데요 이러면서 저한테 와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못 맞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또 뭐 29회 시험에서 광명에서도 만점자 나왔었죠, 세법. 그래서 만점자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중개사 시험에서 세법은 출제 문항 수는 작지만 고득점할 수고 다른 과목의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최근에 우리 중개사 시험은 어려워지고 있죠.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래서 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중개사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자 이래가지고 자꾸 압력을 넣고, 그래서 시험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은 1차 과목은 민법이 어려웠다. 자, 그래 29회 시험 까다롭게 출제됐다. 그럼 학개론은 좀 무난하게 출제되고, 그러면 이제 자, 학개론이 좀 어렵게 출제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무난하게 출제되면서 민법은 또 좀 무난하게 출제되고, 그러니까 학개론이 어렵게 출제된 애는 민법이 좀 무난하게 출제되고, 이런 경향을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 다 어렵게 출제되기보다는 한 과목은 어렵게 출제되고 한 과목은 좀 무난하게 출제되고, 이런 식으로 짜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차 과목은 그렇게, 그래서 다 어려우면은 고전할 건데,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1차가.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경향은 2차 과목을 계속 어렵게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계속 지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령도 까다롭게 또 20개 시험 같으면 출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 점수를 여러분이 딸 수 있는 과목은, 이제 상담할 때 처음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공인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을 고득점 해야지, 중개사법을 고득점 못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 그리고 자, 지적법하고 그 공시법령에서 지적법하고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세법은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두고두고 공인중개사를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세금에 관한 거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세금을 어이없이 안 내도 될 수 있는데 엄청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실무에 나가셔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여러분들 고객들이 제일 중요한 과목,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면 제일 필요한 과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과목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이 일단 진짜 중요하죠? 1차 과목. 그런데 실무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부동산 학개론은 그냥 교양으로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실무적으로 바로 필요한 것은 세법과 부동산 공법, 이 두 과목이 실무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고, 또 이걸 알고 있으면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세법은 그런 과목이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살아가시면서 실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그런 재미로, 처음에 낯설고 그렇다 할지라도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니까 알아두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생활과 적응해서 공부하시면, 자, 그런 과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하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예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세금들을 이따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보게 될 거고, 또 그 세금들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어떤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지 또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요, 매매할 때 제가 스토리를,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순환에는 어떤 수강생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배우는 수많은 1년에 배우고 가는 수강생들이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은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또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별처럼 또 진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합격하시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죠.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야근을 하고 늦은 밤에 이렇게 집에 터덜터덜 걸어오는 데 있죠. 걸어오는데 바람이 요새
바람이 추웠죠. 바람이 그냥 휙 불면서 있죠. 뭐가 전단지 같은 게 한 장이 바람에 휙 날려줄 거예요. 근데 원래 대개는 전단지가 날리면 그냥 지나가고지, 아니 그냥 그걸 갖다 주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수강생이 그냥 그날따라 운명적으로 있잖아요. 그 전단지 휘날리는 것을 반사적으로 그냥 주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봤더니 당신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본 거예요. 학원 전단지를.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이 수강생 말에 의하면 왠지 뭔가 전율을 느끼면서 있죠. 바로 이거다. 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전단지 뿌렸던 제가 강의했던 학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수강생이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수강생이 처음에는 어떤 질문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이 수강생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수강생은 적어도 한 3년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강생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만에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2000년대 중반보다는 지금 시험이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어떡하네 그때는 또 그때 또 만큼 또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어떡하네 1년 만에 동차 합격했는데 그 수강생이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밤에 야간반에 나와서 공부하고요. 그 수강생 말로 자기 평생 살아오면서 하여튼 공부라는 것을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자 그랬다고 하는데 어떡하네 공부를 해가지고 그 수강생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하다가 나중에 시험 앞두고 몇 개월은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해서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차 합격했습니다. 제가 그 수강생이 동차 합격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수강생분들 보면 당연히 이 수강생분은 평상시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합격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수강생도 있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강의 하면서 이분은 아무래도 올해는 좀 쉽지 않겠다. 아무튼 내년 정도까지 1년 더 해야지 합격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수강생인 동차 합격했을 때 진짜 3년 정도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1년 만에 합격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강생이 처음에 소년가장처럼 자라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장남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 동생들, 자기가 직장생활하면서 동생들 진짜 학교도 보태고 막 그런 적이었어요. 아버지도 아버님이 투병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짜 소년가장처럼 자랐었는데. 공인중개사 합격하고서 개업할 때도 어디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꿈이 있어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디 이제 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공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있죠. 이 수강생이 그 같이 공부했던 형이 사무실 개업하는데 그 형 사무실에다가 소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나 책상 하나만 놓자. 그리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한번 뛰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한테 부탁해가지고 더부살이로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 수강생 말 맞다나 있죠. 반지하에서 살다가 있죠. 그 공인중개사 하면서 수완 좋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경매 물건도 잡고 2000년대 중반에는 대출도 공인중개사들한테 은행에서 지점장들이 대출도 잘해주고 그 당시에는 계약금만 있어도 그냥 집 하나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거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수강생이 수완 좋게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수강생 말 맞다나 반지하를 벗어나서 집 하나를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을이 집을 하나 살 때 여러분 봅니다. 집을 살 때 두 사람이 매매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거래 과정을 거쳐요.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거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흔히 이렇게 할 때 자 매수인 을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을 명의로 안 했어요. 그래도요 이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다 을이. 자 그래가지고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만약에 4억짜리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4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의 조세 부담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부과되겠습니까? 을은 처음으로 이제 생전 처음 그 반지하에서 그 수강생활을 했다는 반지하에서 그 월세 전세를 벗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집 하나를 삽니다. 자, 그랬을 때 내는 세금, 자 최초로 내는 세금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취득세를 냅니다. 여러분 취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을이 이제 좀 더 자신감이 붙어서요.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또 뭐 어떤 경매 물건 좋은 거 잡고 팔고 이런 거. 자.
저 금매물, 진짜 돈 될 만한 금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열심히 전단지 작업해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고 살 사람이 나타나. 좋은 금매물, 돈 될 만한 금매물이 나왔는데 살 사람 나타나면 두 사람 공인중개 우리가 서로서 중개를 해주고 나는 법정 수수료 양심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래가지고 돈을 언제 벌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잡아야죠, 여러분들. 자,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 같은 것을 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설정 등기 또 그런 거 돈 갚으면 나중에 말소 등기 같은 걸 하겠죠? 그런 거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거를 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고요. 나중에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우리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저 재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이 재산을 잔금 치른다는 것은 잔금 치름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재산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죠. 어떤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때가 되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재산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진짜로요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이제 몇 채를 이제 갖게 됩니다. 몇 채를 보유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막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집도 몇 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집 사가지고 자기 누나한테도 집 하나 뭐 해주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동생들한테도 이렇게 명의로 집 하나 잡아놓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재산을 보유하는데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요. 자, 요 과세 주체 아까 용어 설명드렸죠?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했을 때 상대되는 개념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세금을 내냐?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되는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반대가 이제 심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좀 저게 의아했던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아닌 전혀 아닌 일반 서민들도 세금 폭탄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서 종부세 앞으로 낼까봐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부세 그 당시에 반대가 심하니까 지하철에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는데 제가 지하철 광고 카피 문구를 그 당시에 봤던 거 기억나는 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 어려운 일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집니다. 막 그런 제가 문구를 봤습니다. 지금도 혹시 종합부동산세 지금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제가 항상 드립니다. 국민들 2%만이 내는 전체 국민 중에서 2%만이 내는 그런 그 자랑스러운 세금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나 종부세 내고 다닌다 이렇게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 특히 공부하는 여기 수강생분들 사이에서는 나 종부세 대상자야 자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종부세 그런 세금이고 제가 또 지난 순환에도 또 얘기해 드렸죠? 남녀 사귀는데 어떤 오빠가 하여튼 뭐 다 괜찮긴 한데 좀 이 오빠 한 가지 좀 하여튼 뭐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 오빠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물어보라고 그랬죠? 오빠네 집은 종부세네? 이렇게 물어봐서 그게 뭐냐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집 종부세 낸다는데 그러면 오빠 결혼해 이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또 그 다음에 저기서 다시 한번 보면요.
매도인과 매수인 갑과 을을 봤을 때요. 갑과 을을 봤을 때 요 갑은 있잖아요. 갑은 이 부동산을 매수인한테 팔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아직 안 했어도요. 잔금을 받았을 때 이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가지고 우리 양도자 이 개인이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가. 그럴 때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했을 때 있죠? 양도소득이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을이 이제 집을 몇 채 갖게 됐으니까요. 또 갖게 됐으니까 부동산 이제 보유 중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임대하겠죠? 임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대여해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것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부과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은 세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비중 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중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흔히 도세라고 합니다.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시군이 아니라 도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그 속해 있는 자치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구,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줄여서. 자, 그랬을 때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것을 이따 기출문제 보겠지만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정답이었는데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그 속해 있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런 식으로 구가 과세 주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시군구세예요. 우리가 흔히 재산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재산세는 시군,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라 시군구가 과세 주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다튼 간에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지방세라고 하고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이따 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라 국세라고 하고 국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제 비중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선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선언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씩 계속 나오다가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탄력받아가지고 30회도 등록면허세에서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미리 말씀드리면 양이 많잖아요.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등록면허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두 문제 나오면 오히려 도와주는 거고요.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9회 시험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재산세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문제, 그런데 한 문제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묶어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 지문이 재산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재산세 세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종부세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한 문제가 또 가끔씩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어떤 세금이 처음 오신 분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시험에서? 네, 우리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어렵습니다. 양도세가 제일 어렵고 또 실무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이 어떤 거냐 그러면 취득세예요.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런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출제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요. 제가 처음 여러분 만나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자,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고 그랬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에 처분할 때, 팔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냐? 양도소득세. 얘는 부동산 처분 시에 양도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고 부동산 살 때 내는 또 보유할 때 내는 팔 때 내는 얘네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항상 짝입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취득시에 부과되니까 같은 점들이 많습니다. 공통점도 많고요.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점, 다른 점은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 정리해야 됩니다. 취득세의 짝은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짝은 종합부동산세. 얘네들도 비교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유시에 부과되다 보니까 공통점도 많지만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점 다른 점을 항상 비교 정리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짝은 있잖아요. 짝은 단짝, 짝일수록 특히 공인중개사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처음부터 알고 온 사람도 있지만 여기 와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진짜들 보면 아주 단짝이 돼가지고 그룹들이 형성되고 진짜 짝이 또 형성되는데 짝은 친하기도 하지만 또 특히 이렇게 여기서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또 왠지 또 비교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보면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가 10대부터 80대까지 80대 응시생도 있으셨는데 80대 응시생 중에서 또 1차 합격하신 분, 최종 합격하신 분은 안 계셨지만 올해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또 몇 분 계셨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공부를 하고 10대에 또 합격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느 연령대 합격률이 제일 높냐 그러면 어느 연령대 합격률이 제일 높냐? 그럼 물어보면 20대겠죠. 20대가 아무래도 애들이 머리가 아직 굳지 않았으니까 제일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20대들이 제일 합격률이 높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시자 수 대비해서 요새는 20대가 많이 응시자가 늘었지만 응시자 수 대비해서 합격자 수, 합격률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연령대 합격률이 제일 높냐? 30대 주부 수강생의 그 집단군의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30, 40대가 가장 그 응시 인원이 많고 또 역시 또 합격률도 역시 제일 또 높은 연령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50대, 60대 분들은 이런 얘기 하죠. 아유, 저 머리가 한 살에도 어리니까 그러세요. 전 저 머리가 굳어가지고요. 그런 얘기 하시는데 합격률이 제일 30대, 40대 주부 집단군의 합격률이 제일 응시도 많이 하지만 제일 높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왔을 때 베이스는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일 부족하고, 그래서 맨날 무슨 신문, 경제신문 같은 것을 보고 뭔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평상시에 이랬던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드라마 같은 거라든가 무슨 쇼핑몰, 쇼핑 이런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건 다 꿰고 있지만 하여튼간에 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지 공부에 관심 없었잖아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공부한 지 또 꽤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 낳고 출산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정신도 왔다리 갔다리 깜빡깜빡하고 건망증도 막 생기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베이스는 제일 낮은데 왜 제일 합격률이 높으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짝이 돼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특히 오프라인에서 보면 짝이 돼서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공부할 때 점수 안 나오고 그래도 나는 우리 신랑이 돈 잘 벌어서 나는 그냥 여기 심심해서 나온 거지 꼭 돈 벌려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수 안 나오고 그래도.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집에 가가지고 벽에다 막 머리 찍으면서 이를 갈죠, 여러분? 내가 저것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내가
하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공부하잖아요. 막 그래서 경쟁 붙어가지고 막 공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30대 주부 집단군들이 사실은 저희들에 대한 충성도도 제일 좋고 또 제일 열심히 또 이렇게 또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가 제일 낮지만 합격률이 높은 거고요. 20대들은 왜 합격률이 낮냐면요. 착실하게 공부하는 20대들은 합격률이 좋아요. 처음에는 세법 같은 것을 20대들은 어려워해요. 특히 뭐 20대 초중반들은 세법을 처음에 특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좀 내보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보고 그래가지고 특히 부동산 세금 같은 것은 특히 그런 거하고 거의 뭐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거 자기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대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물론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하지만 근데 어떻게간에 20대들이 보면은 왜 합격률이 낮냐면 착실한 20대들은 합격을 척척 하는데 착실하지 않은 20대들이 많아요. 중도에 공부 포기하거나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억지로 이렇게 등 떠밀어서 왔는지 수업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아니 거의 3시간 내내 그냥 핸드폰만 보는 수강생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요. 예전 같으면 야야야 저 나가라 너 나가라 막 그럴 건데 옛날 막 공인중개사 2000대 초중반에 막 수강생들 많을 때 있죠. 막 그럴 때는 제가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아니 그때는 또 수강생들도 많기도 했었지만 또 그 당시에는 또 제가 또 한 살에도 어리다 보니까 그런 꼴을 못 보고 야야 그럴 것 같으면 나 나가라고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한 살에도 먹다 보니까 그래 바깥에 가서 방황하는 차라리 여기서 게임하다가 그래도 뭔가 3시간 내내 계속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어떻게 하다 듣다 보면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 네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차라리 놀아도 여기서 놀아라. 자더라도 어떤 수강생들은 진짜 자는 애도 있어요. 아예 그냥 자요. 예전 같으면 막 자지 말라고 깨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차라리 자라 여기서 좀 자고 그냥 그러다가 자다가 깨면 가끔씩 좋은 얘기 나올 거니까 들으면 부동산에 대한 것을 20대 때 알게 되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그냥 졸면더라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대들은 착실하지 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합격률은 20대가 높지 않습니다. 자, 30, 40대보다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웃다툼 간에 여러분 짝은요 항상 그런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고 비교해야 되죠. 항상 취득세 짝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짝은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 항상 비교해서 여러분들 또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부가 되는 얘네들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조세 총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봅니다.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조세 총론. 시험 문제는 이제 한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한 2문제 정도 출제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9회 시험에서는 2문제 나왔는데 27회, 28회 시험에서는 또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다. 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느냐?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지방세 기본법, 뭐 국세 기본법 이런 법들을 바탕으로 하고 국세 징수법, 뭐 또 지방세 징수법 뭐 이런 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낯설고 그렇습니다. 어떠간에 보시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느냐 그러면 조세의예요. 자,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조세의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요. 자,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하여튼 처음에는 낯설어서 공부하는 분들은 낯설고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아유 어려워요 막 이렇게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어서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어렵다고 착각하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처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방법은 낯설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낯설음을 극복하는 방법 딴 거 뭐 있겠습니까? 자꾸 사람도 낯설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 낯가림이 좀 있어요. 자, 진짜로. 그래서 저는 한번 마음을 열면 계속 그 마음을 쉽게 닫지 않습니다. 계속 열어놓는데, 근데 처음에는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낯설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을 때는 제가 거침이 없는데, 마이크를 내려놓으면 있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진짜요.
그래가지고 수강생분들 중에 처음에 어떤 분들은 저랑 그 밥 먹으러 가면은 굉장히 막 재밌고 막 그냥 굉장히 막 말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유 갔더니 그냥 처음에 그냥 부끄러워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처음에는 그냥 저 강의할 때하고 틀려요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엔 제가 좀 낯설고 그래서 낯가림이 좀 있어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자꾸 얼굴 보고 그러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낯선 길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켜고 이제 갈 때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안내하는 따라서 가긴 가지만 갈 때 진짜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지 주변에 잘 안 보여요.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 가보세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편안하게 내비게이션이 들리면서 좌회전 우회전 가면서 내가 미리 예측도 하고 아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해야 되겠구나 좌회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하면서 또 건물도 안 보였던 것들도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세 번째 가보세요. 그러면 간판 여기 은행이 있었네 여기 뭐가 있었네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공부도 똑같습니다. 한 회독씩 돌아갈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낯설어 생소해서 막 어리버리하면서 막 그랬던 것들이 나중에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 번씩 반복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의미도 알게 되고 아 여기에 또 이 부분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는 다 낯설고 자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고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 이해가 안 될 때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한 번 더 듣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 더 듣고 또 듣고. 요즘은 진짜 좋잖아요. 예전에는 아까 그 수강생 얘기해 드렸잖아요. 아까 처음에 진짜 도부자리로 시작하고 처음에 힘들게 그렇게 하다가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했던 저 친구요. 결국은 사실은 그 수강생분은 약간 새드 엔딩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집도 몇 채 잡아놓고 막 그래서 진짜 돈을 좀 벌었었는데 그리고 공부하면서 공부함이 아니라 그 중개사 하면서 노총각이었는데 중개사 하면서 이제 실무에서 만난 어떤 다른 공인중개사를 만났어요. 서로 좋아했었는데 그쪽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고민 털어놓고 그래서 그쪽 집에서 반대하고 막 그래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동산학과 진학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 대학에 부동산학과에 제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 교수로 있는 그 부동산학과가 하나가 있었어요, 학교가. 근데 거기가 4년대가 아니라 2년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3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을 보내주면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교수가 수강생이 이렇게 많이 모으면 취업시키고 모으고 이러면 거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아주 좋아하면서 연락처 달라고 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잘 챙겨줘서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대학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떡하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자신감이 붙었는데 이 친구가 집 줘가지고 인천 어디 저쪽 서구 쪽이었는데 집 빌라 같은 거 이렇게 지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뛰어들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때 분양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돈 다 까먹고 벌었던 거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떡하네 하여튼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이 하여튼 낯설고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낯설음을 줄이는 방법은 뭐다? 익숙해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듣고 그래서 수강생이 공부할 때는 인강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을 때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 수강생 같으면 공부할 때 수업 내용 들었던 걸 녹음해 가지고 그걸 막 반복해서 듣고 또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은 인강으로 배속도 빨리 되잖아요. 처음에 빠른 듯 하면 그냥 0.9배속으로 듣다가, 좀 이제 내용이 익숙해지면 1.2배속, 1.5배속. 아이고,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말이 지금은 조금 의식적으로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5, 6월 달 되면 더 빨라지는데 여러분 그때 그런 것도 익숙해지면 2배속으로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극복하는 방법은 하여튼 반복해서 듣는 게 최상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분류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있잖아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 방법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요. 가산세, 여기서 이제 가산금이라는 것도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죠,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자기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요, 제가 최근에 강의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는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어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자, 아까 과세 주체, 지방자치단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을 계산해서. 그런데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취득세요. 부동산 취득하고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인 줄 알고, 아니, 실제로요. 지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날라오긴 날라왔대요. 날라오긴 날라왔는데 세금을, 자, 취득세를 신고 납부 안 했다고 그래서 가산세라는 제재가 따르는데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세금을 자기가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취득세를 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교수님, 취득세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금이고 내가 세금 계산해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내는 세금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취득세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산세라는 제재를 받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모르니까 아주 그냥 저기 했다고 하면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진해서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있고, 납세무자가요. 어떤 세금은 과세권자, 과세 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또 그런 의무를 이제 불성실했을 때는 가산세나 가산금이라는 제재가 따르는데, 이 가산세와 가산금에서 올해 개정 내용이 또 2019년도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이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자, 조세 총론에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이 부분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돼 왔어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최근만 보더라도 소멸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소멸해서 28회 시험 때 출제가 됐어요. 소멸해서. 제가 28회 시험 때 이 소멸은 나올 가능성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했는데 소멸해서 예상대로 나왔고요. 납세의무 성립 있잖아요. 성립.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성립 요 부분은 또 확정 요 부분이 중요했었는데, 제가 올해는 이제 29회 시험은 성립 확정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립에서 29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확정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립은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자, 성립에서 29회 시험 나왔으니까 30회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 난 이런 말은 항상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세상 일은. 근데 성립에서 나올 가능성, 독립한 문제로 가능성은 낮고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도 또 좀 깊은 내용으로 종합 문제 속에서는 또 출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역시 또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금은요,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 우리가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금은요,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못해요. 자, 그러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나 경매에 넘기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매각한 대금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다 만족시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채권자들의 채권을 다 만족시키지 못할 때 채권자들 사이에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순위를 정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요,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이게 우선의 원칙입니다. 근데 또 예외도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요. 이 부분도 또 틈틈이 또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이 부분도 또 출제가 되는데요. 20또 9회 시험에서는 또 여기서 또 지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29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독립한 문제로 또 출제 가능성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또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있잖아요. 그 외에 뭐 권리구제라든가 등등 많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있지만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이라는 법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방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우리 세법은 1차 과목이고 만약에 40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는 요거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도 출제가 될 것이고 또 강의도 할 건데 우리 세법 2차 과목이고 16문항 출제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평가고 그런데 우리가 샅샅이 이런 것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강의는 뭐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 이유는 방대한 그 내용 속에서 시험에서 중요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걸러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공부할 때 똑같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자 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요 제가 생략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왠지 올해는 좀 찜찜하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기본적인 공부가 다 됐을 때 나중에 제가 혹시 이런 거 모르니까 혹시 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처음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요. 교재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조세 기초이론, 그래서요 제1절 조세 개념, 조세의 정의, 또 이 조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11월, 12월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요 교재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요 생략합니다. 시험에서 조세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양 삼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교양 삼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학자들이 조세란 게 이런 거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줄 긋지 말고 쭉 읽어보시고요. 13페이지 양가로 6번 있잖아요.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요거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조세는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해야지. 그죠, 여러분? 그런 거지.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세금 예를 들어서 취득세 500만 원 낼 게 있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던 돼지 끌고 오고, 닭 키우는 사람은 닭 끌고 오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가지고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라는 거.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있죠.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이. 현행 세법에서는 밑줄입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첫 시간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봅니다. 자, 보시면은 어떤 얘기냐면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교양이고 여러분이 한번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세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하느냐. 자, 금방 봤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일시불 납부요.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봅니다.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요. 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요. 세금을 나눠낼 수도 있어요. 분할 납부. 자, 그래서 다시요. 세금 납부 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허용되는 세금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물납이요. 자,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에서는요.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물납은 다른 거 안 되고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등 다른 세금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뭐만요?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그시 졸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얘네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만 허용되는 거지,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애들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분할납부라는 세금 있잖아요. 자, 분할납부 있잖아요.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분할납부는 지방세에서는요, 일단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으로는 재산세가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는 재산세. 그리고 국세에서는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있죠.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자, 그 다음에 또 법인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러면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고르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여러분이 상속세만 고르셔야 됩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 허용되는 세금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으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보세요. 물납이요, 물납. 자, 취득세, 물납 허용됩니까? 네? 돼요? 안 됩니다. 자, 분할납부도 한번 또 볼까요? 분할납부. 자, 그래서 분할납부. 취득세, 분할납부 돼요?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납부? 안 돼요. 재산세는 물납 됩니까? 네. 분할납부?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목으로 한번 또 계속 비교를 해드리면요. 종합부동산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납부 됩니까? 네, 됩니다. 양도소득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납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세한 요건은 이제 우리가 강론에서 배울 것이고 일단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래서 일단 물납이 뭐고 분할납부가 뭔지 용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세금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상식처럼.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3페이지 용어 정리 나와 있으니까 물납, 분할납부 읽어보시고 14페이지 거기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세목 교재에 딱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별 표시합니다. 별 표시하고 딱 기억합니다. 별 표시하고.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물납과 분할납부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 기업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니은번 종합부동산세, 자, 디귿번 취득세, 리을번 재산세, 도시적분. 처음 오신 분은 도시적분이 뭔지는 우리 1월달에 이제 배워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되어 있습니다. 자,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거 어떤 겁니까? 재산세만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만. 종합부동산세 고르면 안 돼요. 자, 재산세만 골라야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잠깐만요. 조세 분류를 보게 될 건데, 하여튼 여러분 처음 만나신 분들은 하여튼 처음 오신 분들 반갑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세법은 처음에 낯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여튼 공부하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법은 하여튼 제가 여러분 실전에서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고득점할 수 있도록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조세 분류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